저는 지금 105년을 살았습니다. 전쟁의 포화와 굶주림의 고통을 목격했고 이 나라가 폐허해서 다시 일어서는 모습을 두 눈으로 지켜보았습니다. 그 긴 세월 동안 수많은 부모와 자식의 이야기를 곁에서 지켜보았지요. 어떤 부모는 마지막까지 등을 곧게 펴고 생을 마감했고 어떤 부모는 조용히 작아지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오늘 저는 그 차이가 어디서 시작되는지 말씀드리려 합니다. 여러분,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마음속 어딘가에 이런 생각을 품고 계신 분은 없으신가요? 아들 집에서는 눈치가 보이지만 딸 집은 다르다. 딸은 내 편이니까 딸이 있으면 늙어도 괜찮다. 만약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저는 오늘 그 생각을 조심스럽지만 분명하게 흔들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아는 한 친구 김영호 할아버지가 있었습니다. 평생 성실하게 살았고 딸 김지은을 누구보다 사랑했던 분이었습니다. 70대 중반에 아내를 먼저 떠나보내고 홀로 남은 그는 딸의 권유로 딸 부부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처음 몇 달은 따뜻했습니다. 딸의 정성 어린 밥상이 차려지고 손주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했으며 외로움도 서서히 사라지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1년이 지나 그분을 다시 만났을 때 저는 그의 눈빛이 달라진 걸 느꼈습니다. 목소리가 낮아지고 말수가 줄었으며 웃음조차 어색해 보였습니다. 그는 제게 조용히 속내를 털어놓았습니다. 평소야, 나는 지금 매일 눈치를 보며 살고 있어. 그리고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씀은 이것이었습니다. 차라리 혼자 살 걸 그랬다. 저는 그 말을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딸 지은이는 나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사위 박민준도 결코 나쁜 사람이 아니었지요. 그러나 사랑은 지붕 하나를 오래도록 나누다 보면 반드시 삐걱거리기 시작합니다. 이는 인간의 잘못이 아니라 인간의 본성입니다. 우리는 모두 각자의 공간을 필요로 하는 존재예요. 그 공간이 침범당할 때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도 조금씩 이방인이 되어 갑니다. 제가 90세를 넘기며 깨달은 바가 있습니다. 부모를 가장 외롭게 만드는 것은 자식을 외면하는 자식이 아니라 받아들이겠다고 손을 내민 자식입니다. 왜냐하면 그 손을 잡는 순간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손님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손님은 아무리 오래 머물러도 그 집의 주인이 될 수 없지요. 오늘 저는 딸 집에 기대어 사는 삶이 왜 가장 조용한 고독으로 이어지는지, 그리고 진정한 노년의 품격이 어디서 시작되는지 5가지 이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는 딸을 탓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당신 자신을 지키는 이야기입니다. 젊은 시절 저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는 노력하면 얼마든지 가까워질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진심을 다하면 마음이 열리고 오래 함께하면 가족이 된다고 생각했지요. 그러나 세월이 쌓여보니 그것은 아름다운 착각이었습니다. 피로 맺어진 관계와 선택으로 맺어진 관계 사이에는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메워지지 않는 틈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틈이 가장 선명하게 드러나는 곳이 바로 장인 장모와 사위가 한 지붕 아래 사는 순간입니다. 사위 민준이는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많은 사위들이 처음에는 진심으로 잘해주려 합니다. 아침 인사를 건네고 명절에 선물을 챙기며 무거운 짐도 들어주지요. 그러나 그것은 거리가 있을 때 가능한 친절입니다. 매일 아침 식탁에서 마주치고 화장실 순서를 나누며 저녁마다 거실에서 같은 공기를 마셔야 할 때 그 친절은 서서히 무게를 갖기 시작합니다. 사위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의 집 편히 쉬어야 할 공간에서 늘
어른을 의식해야 한다는 건 보이지 않는 긴장입니다. 그 긴장은 말로 표현되지 않기 때문에 더 깊이 쌓이죠. 저는 이것을 고슴도치의 법칙이라고 부릅니다. 추운 겨울 고슴도치들은 체온을 나누기 위해 서로에게 다가갑니다. 그러나 너무 가까이 붙으면 서로의 가시에 찔리게 되지요. 가까워지려는 본능과 거리를 두려는 본능 사이에서 우리는 늘 아픔을 느끼게 됩니다. 저는 지금 105년을 살았습니다. 전쟁의 포화와 굶주림의 고통을 겪었고 이 나라가 폐허에서 다시 일어서는 과정을 두 눈으로 지켜봤습니다. 그 긴 세월 동안 수많은 부모와 자식의 이야기를 곁에서 지켜봤습니다. 어떤 부모는 마지막까지 등을 곧게 펴고 생을 마감했고 어떤 부모는 조용히 작아지며 사라져 갔습니다. 오늘 저는 그 차이가 어디서 시작되는지 말씀드리려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마음속에 이런 생각을 품고 계신 분이 계신가요? 아들 집은 눈치가 보이지만 딸 집은 다르다. 딸은 내 편이니까 늙어도 딸이 곁에 있으면 괜찮다. 만약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시다면 저는 오늘 그 생각을 조심스럽지만 분명하게 흔들어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알던 한 친구 김영호 씨가 있었습니다. 평생 성실하게 일하며 딸을 누구보다 아꼈던 분이었습니다. 70대 중반에 아내를 먼저 떠나보내고 홀로 남은 그는 딸 수진의 권유로 딸 부부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처음 몇 달은 따뜻했습니다. 수진의 정성 어린 밥상이 차려졌고 손자 민준이의 웃음소리가 집안을 채웠으며 외로움도 서서히 줄어드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나 그를 다시 만났을 때 그의 눈빛이 변해 있음을 느꼈습니다. 목소리가 낮아졌고 말수가 줄었으며 웃음조차 어딘가 어색해 보였습니다. 그는 제게 조용히 털어놓았습니다. 평소시 나는 지금 매일 눈치를 보며 살고 있어요. 그가 죽기 전 마지막으로 남긴 말은 이것이었습니다. 차라리 혼자 살 걸 그랬다. 저는 그 말을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수진이는 나쁜 딸이 아니었습니다. 사위 태민도 결코 나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사랑은 한 지붕 아래 너무 오래 나누면 반드시 삐걱거리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누군가의 잘못이 아니라 인간의 본성입니다. 우리는 모두 자신의 공간을 필요로 하는 존재입니다. 그 공간이 침범당할 때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도 조금씩 이방인이 되어갑니다. 제가 90세를 넘기며 깨달은 바가 있습니다. 부모를 가장 외롭게 만드는 것은 자식을 외면하는 자식이 아니라 받아들이겠다고 손을 내민 자식입니다. 왜냐하면 그 손을 잡는 순간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손님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손님은 아무리 오래 머물러도 그 집의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오늘 저는 딸 집에 기대어 사는 삶이 왜 가장 조용한 고독으로 이어지는지 그리고 진정한 노년의 품격이 어디서 시작되는지 5가지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는 딸을 탓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는 여러분 자신을 지키는 이야기입니다. 첫째, 공간의 침범입니다. 젊은 시절 저는 사람 사이의 관계가 노력하면 얼마든지 가까워질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진심을 다하면 마음이 열리고 오래 함께하면 가족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살아보니 그것은 아름다운 착각이었습니다. 피로 맺어진 관계와 선택으로 맺어진 관계 사이에는 세월이 쌓여도 메워지지 않는 틈이 있습니다. 그 틈이 가장 선명하게 드러나는 곳이 바로 장인 장모와 사위가 한 지붕 아래 사는 순간입니다. 태민 같은 사위는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많은 사위들이 처음에는 진심으로 잘하려 합니다. 아침 인사를 건네고 명절에 선물을 챙기며 무거운 짐도 들어줍니다. 그러나 그것은
거리가 있을 때 가능한 친절입니다. 매일 아침 식탁에서 마주치고 화장실 순서를 나누며 저녁마다 거실에서 같은 공기를 마실 때 그 친절은 서서히 무게를 띠기 시작합니다. 사위의 입장에서 보십시오. 자신의 집 편히 쉬어야 할 공간에서 늘 어른을 의식해야 한다는 것은 보이지 않는 긴장입니다. 그 긴장은 말로 표현되지 않아 더 깊이 쌓입니다. 저는 이것을 고슴도치의 법칙이라고 부릅니다. 추운 겨울 고슴도치들은 체온을 나누기 위해 서로에게 다가갑니다. 그러나 너무 가까이 붙으면 가시에 서로 찔립니다. 너무 멀리 떨어지면 얼어붙습니다. 그래서 본능적으로 적당한 거리를 찾습니다. 찔리지 않으면서도 온기를 나눌 수 있는 그 거리. 인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피를 나누지 않은 관계일수록 그 거리는 더욱 세심하게 지켜져야 합니다. 문제는 한 집안에서는 그 거리가 지켜질 수 없다는 점입니다. 장인 장모가 사위의 집에 들어가는 순간 고슴도치들은 서로를 찌르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아주 작은 따끔함입니다. 냉장고 문을 여는 시간이 다르거나 TV 소리가 크거나 손주에게 간식을 주는 방식이 달라서 생기는 불편함. 그러나 그 작은 따끔함이 매일 쌓이면 어느 날 사위의 표정이 미묘하게 굳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표정을 가장 먼저 읽는 사람은 딸입니다. 수지는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남편 태민도 사랑합니다. 그 두 사랑이 같은 지붕 아래에서 긴장할 때 수진의 마음은 찢어집니다. 그 찢어짐이 반복되면 가장 지치는 사람은 결국 딸입니다. 부모가 들어간 그 집에서 부모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가장 먼저 무너지는 아이러니, 저는 이 풍경을 너무 많이 봤습니다. 사위는 결코 아들이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사위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의 구조입니다. 그리고 그 구조를 거스르려 할 때 가장 큰 상처를 받는 것은 언제나 부모입니다. 둘째, 침묵의 상실입니다. 결혼 생활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일까요? 많은 이들이 대화라고 말합니다. 서로 이해하고 맞춰가는 그 과정,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105년을 살며 수많은 부부를 지켜본 끝에 내린 결론은 조금 다릅니다. 결혼을 오래 지탱하는 것은 대화가 아니라 둘만의 침묵입니다.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시간, 아무 말 없이 같은 공간에 있어도 편안한 그 침묵. 부부는 그 속에서 서로를 회복합니다. 그리고 그 침묵을 빼앗기는 순간 결혼은 서서히 부서지기 시작합니다. 부모가 딸 집에 들어오면 가장 먼저 사라지는 것이 바로 그 침묵입니다. 이제 저녁 식사 자리에는 늘 누군가가 있습니다. 태민이 수진에게 오늘 힘들었다고 털어놓으려 해도 장인 어른이 앞에 있으면 그 말은 목 안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수진이 태민에게 서운함을 부드럽게 꺼내려 해도 부모 앞에서 그 이야기를 할 수 없습니다. 부부만의 작은 다툼도 부모의 존재 앞에서는 더 크게 억눌리거나 엉뚱한 방향으로 터집니다. 집안 공기가 달라집니다. 제 주변에 있었던 한 부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수진의 아버지 김영호 씨가 홀로 남아 딸 집에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아 부부 관계가 조금씩 어긋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일들이었습니다. 태민이 늦게 귀가하는 횟수가 늘었고 수지는 점점 예민해졌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탓했지만 진짜 원인은 다른 데 있었습니다. 둘만의 공간이 사라진 것입니다. 말하지 못한 감정들이 쌓이고 풀지 못한 긴장들이 굳어졌습니다. 결국 그 부부는 아버지가 들어온 지 4년 만에 갈라섰습니다. 아버지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 자리에 있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 존재 자체가 딸의 결혼을 천천히 갉아먹었습니다. 저는 그 아버지를 탓하지 않습니다. 그는 딸을 사랑했고 곁에 있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사랑한다고 모든 공간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꽃이 자라려면 햇빛뿐 아니라 적당한 어둠도 필요합니다. 부부 관계도 그렇습니다. 둘만이 숨 쉴 공간, 둘만이 조용히 마주할 시간. 그것이 없으면 어떤 결혼도 오래가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부모님들, 딸의 결혼을 지키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딸의 공간을 지켜주십시오. 딸 곁에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때로는 물러서는 것입니다. 내가 비워준 그 자리에서 딸의 결혼이 숨을 쉬게 됩니다. 셋째, 감정의 고갈입니다. 인간의 마음에는 이상한 습성이 있습니다. 누군가 한 번 베풀면 고맙다고 느낍니다. 두 번 베풀면 익숙해집니다. 세 번 베풀면 당연하다고 여깁니다. 네 번째 베풀지 못하면 오히려 서운해합니다. 이것은 나쁜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평범한 인간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딸 집에서 부모가 베풀고 사위가 받아들이려 애쓰다 보면 그 당연함이 쌓여 서로를 지치게 합니다. 부모는 내가 왜 눈치를 봐야 해? 라고 느끼고 사위는 이 집에서 자유롭지 못해 라고 속으로 삼킵니다. 결국 그 고갈이 가족 전체를 무너뜨립니다. 넷째, 세대 간에 보이지 않는 벽입니다.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는 경험의 깊이가 다릅니다. 김영호 씨처럼 전쟁을 겪은 부모는 참고 견디는 삶을 배웠지만 태민 같은 젊은 사위는 자유와 독립을 추구합니다. 한 집에서 그 차이가 매일 부딪히면 작은 의견 차이도 큰 갈등으로 번집니다. TV 채널 선택 하나, 식사 시간 하나가 침범으로 느껴집니다. 이 벽은 사랑으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간과 함께 더 단단해집니다. 다섯째, 노년의 진정한 품격입니다. 제가 105년을 살며 배운 것은 노년은 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딸 집에 기대는 대신 자신의 작은 공간을 가꾸며 딸 부부를 지켜보는 것, 명절에 초대받아 웃으며 헤어지는 그 거리감이야말로 사랑을 오래 유지하는 비결입니다. 김영호 씨처럼 후회하는 대신 내가 비워준 덕에 내 결혼이 행복하다는 자부심을 품는 삶, 그것이 진짜 노년의 위엄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때로 거리를 필요로 합니다. 딸의 집에 들어가는 발걸음을 멈추고 대신 따뜻한 전화 한 통으로 마음을 전하세요. 그럼 여러분의 노년은 고독하지 않고 딸의 결혼은 더 단단해질 것입니다. 저는 지금 105세를 넘기며 살아왔습니다. 전쟁의 참상을 목격하고 굶주림의 고통을 견디며 이 나라가 폐허해서 다시 일어서는 과정을 두 눈으로 지켜보았습니다. 그 긴 세월 동안 수많은 부모와 자식의 삶을 곁에서 지켜보았지요. 어떤 부모는 마지막까지 등을 곧게 펴고 당당하게 살다 가셨고 어떤 부모는 조용히 작아지며 사라져 갔습니다. 오늘 저는 그 차이가 어디서 시작되는지 여러분께 말씀드리려 합니다. 먼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마음속 깊은 곳에 이런 생각을 품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아들 집은 눈치가 보이지만 딸 집은 다르다. 딸은 내 편이니까 딸이 있으면 늙어도 괜찮다. 만약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저는 오늘 그 생각을 조심스럽지만 분명하게 흔들어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아는 한 친구 김용호 씨가 있었습니다. 평생 성실하게 일하며 딸을 누구보다 아꼈던 분이었습니다. 70대 중반에 아내를 먼저 떠나보내고 홀로 남게 된 그는 딸의 권유로 딸 부부집에 들어갔습니다. 처음 몇 달은 따뜻했습니다. 딸의 정성 어린 밥상이 차려지고 손주의 천진난만한 웃음소리가 가득했으며
외로움도 서서히 사라지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나 그를 다시 만났을 때 그의 눈빛이 달라진 걸 느꼈습니다. 목소리가 낮아지고 말수가 줄었으며 웃음조차 어딘가 어색해 보였습니다. 그는 제게 조용히 털어놓았습니다. 지금 나는 매일 눈치를 보며 살고 있어. 그리고 그가 죽기 전 마지막으로 남긴 말은 이랬습니다. 차라리 혼자 살 걸 그랬다. 그 말은 지금도 제 가슴에 박혀 있습니다. 딸은 나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사위도 결코 악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사랑은 지붕 하나를 오래 나누면 반드시 삐걱거리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인간의 잘못이 아니라 인간의 본성입니다. 우리는 모두 자신의 공간을 필요로 하는 존재예요. 그 공간이 침범당할 때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도 조금씩 이방인이 되어갑니다. 제가 90세를 넘기며 깨달은 바는 이것입니다. 부모를 가장 외롭게 만드는 것은 자식을 외면하는 태도가 아니라 받아들이겠다고 손을 내민 자식의 태도입니다. 왜냐하면 그 손을 잡는 순간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손님이 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손님은 아무리 오래 머물러도 그 집의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오늘 저는 딸 집에 기대어 사는 것이 왜 가장 조용한 고통으로 이어지는지 5가지 이유를 말씀드리려 합니다. 그리고 진정한 노년의 품격이 어디서 시작되는지도요. 이것은 딸을 탓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당신 자신을 지키는 이야기입니다. 첫째, 눈치의 굴레입니다. 젊었을 때 저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노력하면 얼마든지 가까워질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진심을 다하면 마음이 열리고 오래 함께하면 가족이 된다고 생각했죠. 그러나 살아보니 그것은 아름다운 착각이었습니다. 피로 맺어진 관계와 선택으로 맺어진 관계 사이에는 세월이 쌓여도 메워지지 않는 틈이 있습니다. 그 틈이 가장 선명하게 드러나는 곳이 바로 장인 장모와 사위가 한 지붕 아래 사는 순간입니다. 사위는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많은 사위들이 처음에는 진심으로 잘해주려 애씁니다. 아침 인사를 건네고 명절에 선물을 챙기고 무거운 짐도 들어줍니다. 그러나 그것은 거리가 있을 때 가능한 친절입니다. 매일 아침 식탁에서 마주치고 화장실 순서를 나누고 저녁마다 거실에서 같은 공기를 마셔야 할 때 그 친절은 서서히 무게를 갖기 시작합니다. 사위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자신의 집, 자신이 편히 쉬어야 할 공간에서 늘 어른을 의식해야 한다는 건 보이지 않는 긴장입니다. 그 긴장은 말로 표현되지 않기 때문에 더 깊이 쌓입니다. 저는 이것을 고슴도치의 법칙이라고 부릅니다. 추운 겨울 고슴도치들은 체온을 나누기 위해 서로에게 다가갑니다. 그러나 너무 가까이 붙으면 서로의 가시에 찔립니다. 딸 집에서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가까워지려 애쓰다 보면 서로의 가시가 상처를 줍니다. 김영호 씨는 그 가시 속에서 점점 작아졌습니다. 둘째, 몸의 소진입니다. 저는 이 사실을 젊었을 때 받아들이기 싫었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이것이 인간의 본성임을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바로 이 본성이 딸 집에 들어간 부모의 몸과 마음을 가장 빠르게 무너뜨립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어머니, 오늘 제가 회의가 늦어서요. 잠깐만 아이 좀 봐주실 수 있으세요? 어머니는 기꺼이 그러지요. 손주가 귀엽고 딸이 고맙고 도움이 된다는 사실이 기쁩니다. 그런데 그 잠깐이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이어집니다. 어느 순간부터 딸은 외출 계획을 세울 때 자연스럽게 어머니를 계산에 넣습니다. 묻지 않고 상의하지 않고 그냥 맡겨집니다. 호의가 제도가 되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그 제도 안에서 어머니의 몸은 조용히 혹사당하기 시작합니다. 통계가
이를 말해줍니다. 한국에서 손주를 돌보는 조부모의 비율은 전체 영유아 가구의 절반에 가깝습니다. 그중 상당수가 만성 피로와 근골격 질환, 우울감을 호소합니다. 70대의 몸이 30대 아이를 따라가기 어렵습니다. 뛰어다니는 아이를 쫓고 안아 올리고 밥을 먹이고 재우는 일은 젊은 부모에게도 벅찬데 늙은 몸이 매일 감당하면 몸보다 마음이 먼저 부서집니다. 왜냐하면 힘들다고 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딸에게 짐이 될까봐, 사위에게 지기 싫어서, 손주에게 미안해서 그 말들이 마음속에서 맴돌다 결국 병이 됩니다. 제가 아는 한 어머니 박순자 씨는 딸 집에서 6년 동안 손주를 돌봤습니다. 처음에는 행복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말년에 그분이 제게 고백한 것은 이것이었습니다. 나는 6년 동안 아프다는 말을 한 번도 못했어요. 딸한테 미안해서요. 그분은 무릎이 다 닳도록 아이를 안고 살다가 결국 제대로 걷지 못하게 된 채 생을 마쳤습니다. 딸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마지막까지 행복하지도 않았습니다. 호의는 한 번이면 선물, 두 번이면 기대, 세 번이면 의무입니다. 그리고 의무가 된 호의는 더 이상 사랑이 아닙니다. 그것은 소진입니다. 부모님, 당신의 몸은 자식을 위해 소진되어야 할 도구가 아닙니다. 당신의 남은 시간은 당신의 것입니다. 셋째, 마음의 뿌리가 마르는 고독입니다. 품격이란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품격을 큰 것에서 찾습니다. 훌륭한 업적, 사회적 지위, 자식들의 성공. 그러나 저는 105년을 살며 전혀 다른 것을 배웠습니다. 품격은 거창한 순간이 아니라 매일의 아주 작은 결정권에서 만들어집니다. 내가 먹고 싶은 걸 먹을 수 있는 것, 자고 싶을 때 잠자리에 들 수 있는 것, 만나고 싶은 사람을 집으로 부를 수 있는 것, 이 작고 당연해 보이는 것들이 하나씩 사라질 때 인간의 내면은 소리 없이 무너집니다. 딸 집에 들어간 부모의 하루를 한번 따라가 보십시오.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오늘 몇 시에 일어나는 게 눈치 안 보일까입니다. 식사 시간은 딸 부부의 일정에 맞춰집니다. 텔레비전을 보고 싶어도 사위가 거실에 있으면 방으로 들어갑니다. 오랜 친구가 보고 싶어도 집으로 부르기가 망설여집니다. 외출하고 싶어도 어디 가세요? 라는 한마디가 두렵습니다. 이것은 누가 강요한 게 아닙니다. 딸도 사위도 아무 말 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눈치의 동물입니다. 말하지 않아도 공기를 읽고 표정을 읽고 침묵을 읽습니다. 그리고 그 읽음이 쌓일수록 스스로를 점점 더 작은 자리에 밀어 넣습니다. 저는 이것을 마르는 뿌리라고 부릅니다. 나무는 겉으로 멀쩡해 보여도 뿌리가 마르면 결국 쓰러집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의 작은 굴복, 매일의 작은 양보, 매일의 작은 눈치가 쌓이면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아 보여도 내면의 뿌리가 서서히 마릅니다. 그리고 뿌리가 마른 사람은 어느 날 갑자기 이유 모를 깊은 우울 속으로 빠져듭니다. 제 평생 기억에 남는 한 분이 계십니다. 젊은 시절 마을에서 가장 당당하고 목소리 큰 분 이정희 씨였습니다. 그분이 딸 집에 들어간 지 2년이 지났을 때 만났는데 저는 그분을 처음에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목소리가 낮아져 있었고 시선이 자꾸 아래를 향했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하고 여쭤보니 그분은 잠시 말을 잇지 못하다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지금 내 집이 없는 사람이야. 그 한마디가 지금도 제 가슴에 남아 있습니다. 인간은 자신의 자리가 있어야 삽니다. 자신의 밥상이 있어야 하고 자신의 시간이 있어야 하고 자신의 결정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없는 곳에서는 효도도 사랑도
결국 위로가 되지 못합니다. 넷째, 기대와 의무에 덧칩니다. 딸집 생활은 처음에는 가족의 따뜻함으로 포장되지만 시간이 지나면 기대로 변합니다. 손주 돌보기, 집안일 돕기, 사소한 조언까지 부모는 자연스럽게 도우미가 됩니다. 그러나 그 기대가 쌓이면 부모의 자유는 사라집니다. 엄마가 해주시면 좋을 텐데 라는 말 한마디가 무거운 족쇄가 됩니다. 김영호 씨처럼 많은 부모가 이 덫에 갇혀 후회합니다. 왜 내가 주인이 아닌 손님으로 살아야 할까? 다섯째, 진정한 품격의 회복입니다. 부모님, 당신이 지켜야 할 가장 소중한 것은 자식의 눈치가 아니라 당신 자신의 뿌리입니다. 딸집이 아니라 당신의 작은 공간을 가지세요. 당신의 시간, 당신의 결정, 당신의 삶을 되찾으세요. 그것이야말로 노년의 진짜 품격입니다. 제가 105년을 살며 배운 교훈은 간단합니다. 사랑은 자유로워야 합니다. 강요된 가까움은 고독을 부릅니다. 이 이야기는 누구를 비난하는 게 아닙니다. 당신이 당신의 삶을 소중히 여기라는 부드러운 권유입니다. 뿌리가 마르기 전에 당신의 자리를 지키세요. 저는 지금 108년을 살았습니다. 전쟁의 포화와 굶주림의 고통, 그리고 이 나라가 폐허에서 다시 일어서는 기적을 두 눈으로 지켜보았습니다. 그 긴 세월 동안 수많은 부모와 자식들의 이야기를 곁에서 지켜봤습니다. 어떤 부모는 마지막까지 등을 곧게 펴고 품위를 지키다 가셨고, 어떤 부모는 조용히 작아지며 사라져 갔습니다. 오늘 저는 그 차이가 어디서 시작되는지, 왜 딸의 집에 기대는 삶이 가장 큰 고독으로 이어지는지 말씀드리려 합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스치고 계신 분은 없으신가요? 아들 집은 눈치가 보이지만 딸 집은 다르다. 딸은 내 편이니까 늙어도 딸이 있으면 안심이다. 만약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시다면 저는 오늘 그 믿음을 조심스럽지만 확실하게 흔들어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알던 한 노부인, 김 할머니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생 성실하게 사시며 딸을 누구보다 아끼던 분이었습니다. 70대 중반에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고 홀로 남으신 김 할머니는 딸의 권유로 딸 부부의 집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처음 몇 달은 따뜻했습니다. 딸의 정성 어린 밥상, 손주의 천진난만한 웃음소리, 그리고 줄어드는 외로움, 모든 게 꿈 같았습니다. 하지만 1년이 지나 제가 김 할머니를 다시 뵀을 때 그분의 눈빛이 변해 있었습니다. 목소리는 낮아지고 말수는 줄었으며 웃음은 어딘가 어색해 보였습니다. 조용히 속내를 털어놓으시던 그분의 말, 매일 눈치를 보며 살고 있어요. 차라리 혼자 살 걸 그랬어요. 김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씀은 제 가슴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딸은 나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사위도 결코 악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사랑은 지붕 하나를 오래 나누면 반드시 삐걱거리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인간의 잘못이 아니라 본능입니다. 우리는 모두 각자의 공간을 필요로 하는 존재예요. 그 공간이 침범당하면 아무리 가까운 사이도 서서히 이방인이 됩니다. 제가 90세를 넘기며 깨달은 진실이 있습니다. 부모를 가장 외롭게 만드는 건 자식을 외면하는 게 아니라 받아들이겠다고 손을 내민 자식입니다. 왜냐하면 그 손을 잡는 순간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손님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손님은 아무리 오래 머물러도 그 집의 주인이 될 수 없어요. 오늘 저는 딸의 집에 기대는 삶이 왜 가장 조용한 고독으로 이어지는지 5가지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딸을 탓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당신 자신을 지키는 이야기입니다. 첫째, 균열의 시작입니다. 가족이 갈라지는 건 언제나 갑작스러운 사건 때문이 아닙니다. 저는 오랜 세월 수많은 가정을 지켜보았습니다. 모든 경우에 공통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균열은 아주 오래전부터 조용히 쌓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아무도 말하지 않고 아무도 꺼내지 않지만 마음속 어딘가에 스며듭니다. 부모가 딸 집에 들어가는 순간 그 균열은 더 이상 숨길 수 없습니다. 남은 자식들의 마음속에 자신도 모르게 장부가 펼쳐집니다. 부모님은 저 집에 계시네. 그럼 집안일은 누가 챙기나? 명절은 어디서 보내나? 재산은 어떻게 되나? 나는 부양 의무를 다하고 있나? 아니면 면제받은 건가? 이 질문들은 입 밖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눈빛에, 전화의 온도에, 명절 식탁의 어색한 침묵에 스며듭니다. 그 침묵이 쌓이면 형제 자매는 서로를 탓하기 시작합니다. 특히 아들 가족과의 거리는 빠르게 멀어집니다. 둘째, 며느리의 시선입니다. 사위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시어머니, 시아버지가 딸 집에 계시는데 명절이면 자신의 집으로 오십니다. 평소에는 딸이 곁에서 챙기는데 병원 갈 일이 생기면 아들에게 연락이 옵니다. 재산 이야기가 나오면 딸이 가장 많이 알고 있습니다. 이 구조 속에서 며느리가 평온하기를 기대하는 건 인간 본성을 모르는 일입니다. 서운함이 쌓이고 쌓인 서운함은 어느 날 아들의 귀에 들어가고 아들은 누나나 여동생을 향해 마음의 문을 닫습니다. 저는 임종을 앞둔 어머니 곁에서 아들과 딸이 서로 눈도 마주치지 않는 장면을 본 적이 있습니다. 둘 다 어머니를 사랑했지만 어머니가 딸 집에서 마지막 몇 년을 보내는 동안 그 사랑은 서로를 향한 불신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자식들 곁에서 눈을 감으셨지만 자식들은 서로 멀어진 채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셋째, 부모가 가장 두려워해야 할 것은 외로운 노년이 아닙니다. 자신이 죽은 뒤 자식들이 서로 미워하며 사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식들 사이에서 언제나 같은 거리를 유지해야 합니다. 한쪽으로 기울면 다른 쪽은 반드시 넘어집니다. 이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저울의 원리입니다. 공평한 거리, 정거리, 균형, 그것이 부모가 자식들에게 살아서 줄 수 있는 가장 값진 유산입니다. 그리고 그 유산은 딸 집으로 들어가는 순간 지키기 매우 어려워집니다. 넷째, 장인 장모와 사위의 긴장입니다. 저는 젊은 시절 사람 사이의 관계는 노력하면 가까워질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진심을 다하면 마음이 열리고 오래 함께하면 가족이 된다고요. 하지만 살아보니 그건 아름다운 착각이었습니다. 피로 맺어진 관계와 선택으로 맺어진 관계 사이에는 세월이 쌓여도 메워지지 않는 틈이 있습니다. 그 틈이 가장 선명하게 드러나는 곳이 바로 장인, 장모와 사위가 한 지붕 아래 사는 순간입니다. 사위는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처음에는 진심으로 잘해드리려 합니다. 아침 인사도 하고 명절 선물도 챙기고 무거운 짐도 들어줍니다. 그러나 그것은 거리가 있을 때 가능한 친절입니다. 매일 아침 식탁에서 마주치고 화장실 순서를 나누고 저녁마다 같은 거실 공기를 마셔야 할 때 그 친절은 서서히 무게를 띠기 시작합니다. 사위의 입장에서 보십시오. 자신의 집 편히 쉬어야 할 공간에서 늘 어른을 의식해야 한다는 건 보이지 않는 긴장입니다. 그 긴장은 말로 표현되지 않아 더 깊이 쌓입니다. 저는 이것을 고슴도치의 법칙이라고 부릅니다. 추운 겨울 고슴도치들은 체온을 나누려 서로 다가갑니다. 하지만 너무 가까워지면 가시에 찔립니다. 적당한 거리가 생명의 법칙입니다. 다섯째, 사랑의 변질입니다.
딸 집에 기대는 건 사랑처럼 보이지만 결국 자식들의 부담이 됩니다. 김 할머니의 경우처럼 처음엔 따뜻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손님 신세가 됩니다. 그 손님 자리는 외로움을 키우고 가족의 균열을 부릅니다. 진정한 사랑은 의지가 아니라 서로의 자유를 존중하는 데 있습니다. 이 5가지 이유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듣고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그럼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 딸 집에도 기대지 말고 아들 집에도 기대지 말라면 늙어서 어디서 버텨야 하나? 당연한 물음입니다. 저도 그 물음 앞에 오래 서 있었습니다. 긴 세월 끝에 5가지 원칙을 깨달았습니다. 오늘 그것을 나누겠습니다. 첫째, 방파제의 원칙입니다. 방파제는 파도를 막는 게 아니라 파도가 쳐도 항구가 흔들리지 않도록 지켜줍니다. 노년의 돈은 바로 그 방파제입니다. 돈이 있어야 자식에게 손 벌리지 않고, 손 벌리지 않아야 눈치 보지 않고, 눈치 보지 않아야 품위를 지킬 수 있습니다. 자식에게 재산을 미리 다 넘기는 건 방파제를 스스로 허무는 일입니다. 돈은 사랑의 표현이 아니라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기 위한 마지막 방어선입니다. 둘째, 고슴도치의 원칙입니다. 자신과의 관계에서 가장 지혜로운 거리는 보고 싶을 만큼 멀고 외롭지 않을 만큼 가까운 거리입니다. 자주 찾아가되 오래 머물지 말고 도움을 주되 의무가 되지 않게 하며 사랑하되 집착하지 마십시오. 그 거리를 지키는 사람이 가장 오래 사랑받습니다. 셋째, 정원의 원칙입니다. 나이 들수록 바깥이 아니라 안을 가꾸어야 합니다. 자식이 전화 안 해도 흔들리지 않으려면 혼자 있어도 고요한 마음의 뿌리, 그것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책 읽기, 오래된 음악 듣기, 지난 삶을 돌아보는 매일의 작은 시간들이 쌓여 흔들리지 않는 정원이 됩니다. 넷째, 새벽 산책의 원칙입니다. 몸이 서 있어야 마음도 서 있습니다.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일어나 같은 길을 걷는 단순한 반복이 노년의 가장 강력한 기율입니다. 저는 지금도 새벽에 걷습니다. 그 걸음 하나하나가 말합니다. 나는 아직 내 발로 서 있다. 다섯째, 침묵의 원칙입니다. 재산이 얼마인지, 건강이 어떤지, 자식 중 누구와 더 가까운지 이 모든 걸 말하지 마십시오. 침묵은 비밀이 아니라 품격입니다. 속을 다 드러낸 사람은 가벼워 보입니다. 하지만 조용히 내면을 지키는 사람은 말 없이도 무게가 있습니다. 노년의 진짜 권위는 목소리 크기가 아니라 말하지 않는 힘에서 나옵니다. 이 5원칙을 지키는 삶, 그것이 자식집에 기대지 않고도 조용히 늙어가는 길입니다. 저는 이제 살았습니다. 많은 걸 보고 읽고 내려놓았습니다. 남은 건 거창한 깨달음이 아니라 단순하고 조용한 진실입니다. 인간은 끝까지 자신의 자리에서 서 있어야 한다는 것, 기대는 순간, 기대는 방향으로 천천히 쓰러진다는 거예요. 오늘 이야기가 딸을 멀리하라는 말로 들리셨다면 그건 제 뜻이 아닙니다. 딸을 사랑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더 오래, 더 건강하게 사랑하기 위해 거리를 지키라는 것입니다. 딸 집은 따뜻한 정거장입니다. 명절에 들러 밥 먹고 손주 얼굴 보고 딸 손잡고 돌아오는 곳, 아름다운 정거장입니다. 하지만 그곳에 눌러 앉으면 기차는 더 달리지 못합니다. 당신의 삶이라는 기차는 아직 달려야 합니다. 제 삶을 돌아볼 때 가장 아름다웠던 순간은 누군가에게 기대던 때가 아니었습니다. 혼자 새벽을 걷던 순간, 조용히 책 읽으며 차 한 잔 마시던 순간, 창밖 빗소리 들으며 지난 날을 돌아보던 순간들, 그 고요가 제 삶을 지탱했습니다. 외로움은 결핍이 아닙니다. 자신과 깊이 대화하는 능력입니다. 그 능력을 가진 사람은 혼자 있어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50대이신 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뿌리를 내리십시오. 건강 지키고 작은 재산 챙기고 자신만의 하루를 만드십시오. 60대이신 분들, 지금이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자식에게 기대고 싶은 마음을 거두고 그 마음을 자신에게 돌리십시오. 70대 이후이신 분들, 오늘 아침 혼자 일어나 걸으신 그 한 걸음이 가장 조용한 노년의 시작입니다. 자식은 당신이 강할 때 더 사랑합니다. 당당할 때 더 존경합니다. 기대지 않을 때 역설적으로 더 곁에 있고 싶어 합니다. 사랑받고 싶으신가요? 먼저 스스로 사랑하십시오. 의지받고 싶으신가요? 먼저 스스로 서십시오. 인생은 시끄러운 축제가 아닙니다. 조용히 이어지는 한 줄기 물길입니다. 그 물길 끝에서 당신이 자신의 두 발로 서서 고요히 노을을 바라볼 수 있기를 저는 진심으로 바랍니다.